기름기 쫙 빼고 기본으로 돌아온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한 진단 참여 방법.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의 글을 남겨주세요. 야인시대 제로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인시대 제로, 지금 시작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기름기 쫙 빼고 군더더기 없이 종목 진단에 집중하는 한 시간입니다.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핫한 두 남자와 함께하는 화요일이자 잠시 나간 것처럼 제 생일인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문서진 전문가님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해주실지 정말 몰랐어요. 너무 당황했는데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또 제 생일인 만큼 두 분께서 더 많은 종목들, 더 정확한 진단들 만나볼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이 기회가 아닐까요? 지금 바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꼭 올려주셔야 합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유튜브 채팅창에 유튜브에 토마토 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 함께 하시고요.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방송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토마토 TV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아자아자 게시판이 있거든요. 게시판에 궁금하신 종목들 올려주셔도 좋고요. 또 전화 상담 가능하니까요. 서울 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진단 출발할까요? 채팅창에서도 생일 축하드려요 라면서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행투 가이드님 감사하고요. 쫄보님도 OLED 한보람 생일 축하 한보람 외쳐주셨습니다. 서당계 1년차님, 마임님의 이름도 보이네요. 자, 오늘 이렇게 저의 생일을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 내일 꼭 계좌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바로 출발하도록 할게요. 유튜브에서 올라가자 님의 종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비고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는 21,697원이고요. 비중은 5%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기 투자해보는 건 어떨까요? 라면서 올려주셨는데 오비고 저는 처음 들어보는 종목이다 싶었더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자, 오늘은 19,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고가 3만 원까지는 찍었던 종목이거든요. 그 이후에는 조금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길게 가져갔을 때 이 오비고라는 종목의 전망은 어떨까요? 문서진 전문가님. 사실 저도 이제 관심권에 두고 있는 뭐 기업은 아니라서 막 이렇게 썩 괜찮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일단 자율주행 관련에 관심이 꽤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레이더에 그렇게 걸려 있는 종목은 아니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도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고 뭐 일단 상장 이후에는 조금 속된 말로 이제 상장빨이라고 해야 되나요? 살짝 보긴 했어요. 그러면서 자율주행 관련 이슈에도 좀 엮이긴 했지만 그 이후로는 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차량용 그 인포테인먼트를 어쨌든 그 관련 소프트웨어를 생산을 하고 뭐 판매를 하는 회사인데 그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이 물론 자율주행으로 간다고 하면 수혜가 될 수 당연히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조금 일정 수준 어느 정도 매출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매출이 거의 안 나와.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계속 적자고요. 그리고 매출도 오히려 줄었어요. 뭐 근데 뭐 이게 매출이 준 거는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올해는 그 이 차량용 반도체가 또 부족하다 보니까 자동차 자체의 생산량 자체가 좀 줄어들어서 그쪽에 들어가는 뭐 소프트웨어 물량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할 수는 있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시장 입장에서도 뭐 매출도 그렇게 크진 않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역시도 뭐 계속 좀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다. 물론 뭐 신생기업에게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지금 당장 수익을 내는 회사들은 없긴 해요. 없긴 하지만 굳이 이 잘 모르는 종목을 그리고 시장에서 메인군이 되지 않는 종목을 끌고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자율주행 관련 부분에 있어서 나는 좀 이렇게 스타트업을 좀 장기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차라리 저는 미국 기업을 하시는 게 나아요. 미국에 보면 오로라가 있습니다. 오로라라는 기업이 어쨌든 뭐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제 기술력은 굉장히 좀 높게 평가되고 있고, 우버 관련 쪽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 부분을 또 인수를 했던 회사고, 최근에 이게 이제 스펙 상장으로 해서 지금 스펙으로 좀 상장돼 있는 회사이거든요. 차라리 그걸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만약 하실 거면 내가 장기 투자를 하겠다, 스타트업을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오로라가 훨씬 낫습니다. 미국의 오로라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냥 그게 아니라 나는 미국 주식 하기 싫고 그냥 우리나라 걸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냥 현대모비스나, 현대모비스나 아니면 뭐 약간 이 LG전자, 오히려 이쪽이 저는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 종목을 장기로 끌고 갈 필요는 저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게요. 다만 지금은 이 가격적으로는 바닥은 좀 잡은 것 같아서 손절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가 정도까지 오면 매도를 하셔서 오히려 그냥 저는 뭐 모비스, 현대모비스 이쪽으로 차라리 갈아타시는 게, 아니면 뭐 LG전자 이쪽으로 갈아타시는 게 더 나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비고라는 종목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상장으로 한번 주목을 받았고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도 실렸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좀 힘을 실어가지는 못하는 종목이고요. 실적도 아직까지는 눈에 띄지 않는다, 미미하다라는 부분 체크해 드렸습니다. 때문에 중기적인 투자보다는 단기적으로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본전 근처에서 매도하시고 조금 더 확실한 종목 쪽으로 교체하자라는 의견까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볼게요. 이번에는 게시판에서 전광석화 야인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현대해상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25,100원이고요. 비중은 30% 가지고 계시는데요. 현대해상 오늘은 25,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비교적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전광석화 야인님께서는 대응 전략 궁금하고요. 1차, 2차 매도가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예, 현대해상 이제 이런 이제 그 손보사들과 관련해 가지고 요즘에 이제 보면은 이제 상당히 좀 손해율 개선이 좀 커가지고 이익들은 잘 나는데, 현대해상을 보게 되면은 사실 작년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쭉 빠졌다가 급등한 이후 그 고점이 28,000원이거든요. 지금 아직 거기도 못 가고 있죠. 그리고 올해도 이제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한 이후에 또 빠지고 하면서 결국엔 28,000원을 지금 못 넘고 계속 고점을 트라이를 해봐도 뭔가 좀 열리지 않는 이제 그런 형태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자동차 그 뭔가 손해율 같은 것들이 좀 개선이 되는 게 아니냐. 나중에 이제 리오프닝 되고 나면은 자동차 또 많이들 몰고 다니게 되면은 또 이제 사고들 많이 나는 거 아니냐는 이제 그런 이제 지금이 실적 고점 아니냐는 불안감 같은 거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회계 기준이 바뀌는데요. IFRS 지금 9를 쓰는데 나중에 이제 2023년도부터 12로 쓰기로 지금 발표를 했어요, 정부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과연 그것이 지금 보험사 쪽에서는 지금 그 불만이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현재 상황은 뭐냐면은 계약할 당시에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보험금 지급을 하는데, 이제 나중에는 뭐냐면은 지급할 당시에 이제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데, 요게 이제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확실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험사 중기적으로 보면은 2023년도에 도입된 그 회계 방식, 또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지금이 혹시 고점이 아닌가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와도 지금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빠질 건가? 실적은 나오기 때문에 또 3분기 실적도 잘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지지는 않을 거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1년 실적을 결산하는 4분기 정도에는 한번 그 실적과 관련된 밸류에이션을 한번 쳐주고 빠지더라도 한 번은 치고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4분기 때 되면은 1년 실적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한 번은 뭔가 좀 평가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2차 목표가보다는 이 종목은 일단은 28,000원 정도가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 넘어가면 오버슈팅이라고 일단 봐야 되겠고, 지금 불확실성이 좀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너무 그 욕심내기보다는 27,000원에서 8,000원 사이 이 부분에서 그냥 목표가를 정해 놓으시고 매도를 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현대해상 일단은 4분기 실적을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1차, 2차 목표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목표가 그냥 정해주셨어요. 28,000원 정도. 27,000원이 좀 중요한 라인이고 그 선에서 수익 실현하자라는 전략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은 증권통에서 닉네임부터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원익 IPS 올려주셨는데요. 매수가는 57,325원, 비중은 25% 가지고 있어요. 시스템 반도체 성장성을 보고 매수를 했는데 물렸습니다. 수익이 가능할지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 꽤 오래 가지고 계셨을 것 같거든요. 올해 초에 매수를 하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는 계속 하락을 해서 지금 4만 원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익으로 전환을 할 수 있을까요? 기회가 있을까요? 이건 제가 좀 자주 제가 상담을 좀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아서 그때마다 제가 좀 동일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반도체 관련 쪽은 일단 기본적으로 D램이랑 그러니까 메모리랑 비메모리면 무조건 비메모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항이면 장비보다는 소재가 낫다. 이쪽으로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일단은 오닉 IPS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비메모리에 전혀 연관이 없는 종목은 아닙니다. 예, 당연히 이제 삼성이 어쨌든 굵직한 지금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다 보니까 비메모리로 넘어가는데도 수혜가 되긴 하죠. 그래도 어쨌든 주력은 아직까지는 메모리 장비군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두 가지죠. 메모리의 장비주. 제가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제일 가벼운 건 비메모리의 소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요 차트를 보면 아예 다르거든요. 예, 여기 보시면 이게 리노공업의 차트입니다. 이게 비메모리의 소재주거든요. 예. 쭉쭉 올라가고 있는. 아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 아니면 뭐 소재 이거 부품 주고 이건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설명도 좀 드렸던 레이커 머티리얼즈 차트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레이커 머티리얼즈 차트, 그다음에 앞서 봤던 이게 원익 IPS 차트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쨌든 비메모리 소재 부품이 훨씬 더 낫다. 근데 원익 IPS는 좀 아쉽게 장비주이면서 좀 그래도 어쨌든 메모리군에 조금 더 포지션이 많다라고 보니까 탄력은 둔화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탄력은 둔화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가격 바닥은 확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삼성에서 메모리 관련 쪽에 투자가 집행될 수밖에 없고 팹이 깔릴 거예요. 팹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당연히 이제 증착 장비라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DDR5 전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또 장비도 또 납품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포인트긴 하다. 그래서 끌고 가면 본전은 온다. 예, 이거 그러니까 손실 안 내고 팔려면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손실 안 내고 팔 수는 있다. 다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좀 손실을 줄인 상황에서 지금은 근데 매도하면 안 돼요. 이거보다는 높은 가격에 저는 매도할 수 있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결정은 내가 손실을 줄이는 과정에서 일정 수준 손실을 줄이고 나면 오히려 조금 더 탄력적인 종목으로 내가 갈아타겠다라고 하면 5만 원까지 올라오면 손실을 좀 그래도 줄였다는 생각으로 매도를 하시고 비메모리 쪽으로 오히려 가시는 게 낫습니다. 예, 비메모리 소재 부품 쪽으로. 그 다음에 근데 나는 죽어도 손절을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손절 안 해도 될 수는 있습니다. 이건 내년까지 아니라더라도 원래 연말까지 끌고 오면 그래도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간다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절대 손절을 못하겠다 하면 들고 가시면 매수가까지는 온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온다라고 보고요. 나는 조금 빨리 탈출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오히려 좀 퍼포먼스가 느리면 조금 퍼포먼스 좋은 쪽을 갈아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5만 원 정도까지 올랐을 때 손실 좀 줄인다는 차원에서 손절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 넘어가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손실을 보고 있을 때 진짜 손절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내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잘 선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손실을 줄이고 교체를 하느냐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전까지 기다리느냐. 탄력이 강하진 않지만 이미 가격은 좀 바닥을 어느 정도 다졌고 시간이 충분히 걸린다면 본전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다라는 점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볼까요?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아웃사이더님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앱코 살펴볼 거고요. 매수가는 17,050원, 비중은 15% 가지고 계시네요. 아마 최근에 들어가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앱코가 오늘은 0.3% 상승, 거의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34,800원에서 16,600원까지 거의 절반 이상 지금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한번 잡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앱코의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예, 앱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상장주네요. 작년 12월 달에 이제 상장을 했는데 회사가 하는 일은 우리 게이밍 기어라고 하는 거 이제 이름이 굉장히 좀 거창해서 그렇지 이제 게이밍 키보드, 게이밍 마우스, 게이밍 헤드셋 이런 것들을 이제 게이밍 기어라고 하는데 그거를 주로 이제 만들고 있고 국내에서는 어쨌든 그 거의 뭐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뭐 회사가 되겠고 사업을 잘했던 게 뭐냐면은 그 학교 쪽으로 납품을 많이 했어요. 싸게 해가지고 납품하는 부분들을 학교 쪽을 잘 뚫어가지고 거긴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상당히 많이 컸는데 근데 이제 올해 그 상반기 때 보니까 상반기 때 이익이 68%나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리포트는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리포트들이 있지만은 근데 지금 보면은 대만 쪽에서 지금 디램 현물가 지금 빠지고 있는 이유가 PC가 지금 예전보다 안 팔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PC가 잘 팔려야지 앱코 제품도 잘 팔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만약에 끝나가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보다 이제 야외 밖으로 나와서 활동하는 시간이 점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PC를 계속해가지고 보고 있을 시간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PC방 가기가 좀 꺼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거 사가지고 게임 한 사람들은 하지만 나중 되면 이제 내가 굳이 안 사도 PC방 또 가게 된다면은 거기에서 게임 하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오히려 앱코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수혜를 받았다가 이제 코로나가 점점 이제 뭐 위드 코로나처럼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된다면은 오히려 조금 예전만 같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불안감 같은 것들이 주가 흐름에 보면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쭉 빠지다가 어쨌든 요번에 이제 투매가 한번 나왔고 실적이 좀 안 나오면서 투매가 한번 나왔고 아직까지 바닥은 아닌 것 같은데 잡으셨는데 뭐 어쨌든 많이 빠지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오늘 양봉이 나와서 그렇지 만약 내일 또 저점을 깬다면은 그러면은 지금 바닥이 어딘지는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썩 그렇게 막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지금 상장을 했으면은 뭐 6개월 물량은 나왔을 거고 보유해수 물량이 또 1년 물량이 또 남았거든요. 12월 달 됐을 경우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오버행 이슈 같은 것들도 계속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신규 상장주는 조금 신중하게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상반기에 실적을 못 냈는데 하반기가 과연 괜찮을까에 대해서 너무 증권사 리포트만 보고 믿고만 가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16,400원이 어제 저점이거든요. 이 손절가 하시고 만약 거기 안 깬다면은 기술적으로는 뭐 61선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으니까 19,5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잡으시고 짧게 그리고 손절가를 짧은 손절가를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그 기회가 기술적 반등이 꼭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19,500원까지의 기회 한번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손절 라인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400원입니다. 코로나가 점차 회복이 되면서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이 전망에 대한 부분들 체크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그리고 어떤 점들이 궁금한지 올려주시면 되고요. 매수 문의도 좋습니다. 지금 노려보고 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매수하기 전에 그 매수 타이밍을 한번 진단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채팅창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또 함께하고 계시네요. 마그마님 반갑습니다. 오렌지님도 오셨고요. 파랑새님께서
예전에 전화 진단할 때 떨린다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정말 어느새 이렇게 제가 컸다고 응원한다라는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진짜 전에는 전화 연결되면 저 굉장히 막 심장이 막 떨렸던 때가 있었거든요. 자, 오늘 전화 진단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여유 있게 평화롭게 받아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서울전화 02-325-8200번 전화 문의도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볼까요?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대박 매실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DY파워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18,650원입니다. 비중은 20% 가지고 계시고요. DY파워도 꽤 자주 올라오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손실 구간에 계십니다. 오늘의 종가가 14,850원이고요. 기다리면 수익이 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올려주셨는데 어떨까요? 일단 결론은 기다리면 수익은 난다라고 보고 있고요. DI파워는 아무래도 이제 이 그 굴삭기에 들어가는 이제 유압 실린더를 납품하는 회사고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두산인프라코어가 이제 주 납품 업체죠. 그럼 결국에는 현대중공업 쪽의 굴삭기 사업부, 두산중공업의 두산인프라코어의 굴삭기 사업이 잘 되면 당연히 이제 좋은 흐름을 나올 건데 일단은 초반에 한번 이제 올라왔던 건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한번 오르면서 같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라든지 미국 쪽에서의 인프라 투자 관련 쪽에 이제 기대감이 있으면서 굴삭기도 실제로 잘 팔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세를 한번 뿜었다가 지금은 아무래도 조금 주춤할 수밖에 없죠. 경기 회복 속도가 이제는 이제 기저 효과가 빠지니까 좀 완만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에 대한 포지션이 조금씩 축소되는 오히려 성장주 쪽이 좀 더 흐름이 좋잖아요. 특히 우리 시장을 보더라도 비메모리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이런 쪽이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경기 민감주와 관련된 부분 쪽은 조금 지금 이제 꺼지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계속 꺼질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투심이 조금 훼손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글로벌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집행되지 않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집행되지 않지는 않는다라는 거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뭐 이 건설 경기와 관련된 부분도 이제 계속 공급 쪽으로 계속 이제 오히려 이제 좀 턴을 했고 그다음에 재개발 관련 부분도 굉장히 지금 많이 좀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대규모의 SOC도 있습니다. 지금 나중 되면 그러니까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주요 이 후보들이 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다시 밀양신공항 이야기를 해요. 이제 TK 쪽에 밀양신공항 이야기 다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밀양신공항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 군위에 이제 들어가는 그 신공항 관련 이슈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이제 또 가덕도 또 이제 이 여당 쪽에서는 또 가덕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또 대규모 또 플랜 소위 말하면 또 SOC 사업이 또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은 감안하면 기다리면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 2만 원 수준까지의 반등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가 지금 2018년도에 고점 가격대가 27,000원이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앞으로 2018년 때보다도 그 업황이 안 좋을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중국이 분명히 경기 둔화는 조금 왔어요. 예, 확실하게 기저효과가 왜냐하면 중국이 먼저 좀 코로나를 이제 좀 벗어났던 상황이잖아요. 정상화를 빨리 했으니까. 그러니까 기저효과가 빠지는 게 빨리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 둔화 우려감이 있는 거지만 어쨌든 계속 지금 중국도 인프라 투자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국에 대한 매출, 굴삭기 판매량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북미도 이제 지금 계속 법안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스타트를 걸 거니까 나옵니다. 저는 실적은 나올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시간의 문제일 뿐인데 이것도 제가 보면 오래 기다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2만 원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원래 연말 안에는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익 실현하고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홀딩 하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2만 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수익 실현 가능할 것이다. 목표가 2만 원 체크해 드렸습니다. 분명히 경기 회복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건설 업황이라든지 수주에 대한 부분, 또 인프라 투자, 또 대선에 대한 모멘텀까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아직 살아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DY파워에 대한 주가 상승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이 DY파워 올려주신 분이 대박 매실님이죠. 채팅창에서 오늘은 특정 종목에 대하여 상승과 하락을 꼭 좀 보장해 주세요라는 댓글도 함께 올려주셨는데 이러한 전망들 잘 참고하시면서 DY파워를 통해서 꼭 수익도 볼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저희 KC코트레일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파이파이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8,300원 매수가입니다.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네요. KC코트레일 오늘의 종가는 7,550원이었습니다.
본전이 왔었는데 안 팔아서 한번 이 매도 타이밍을 놓치셨다라면서 안타까움에 글도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내려가는 건지가 궁금해요 하셨는데 신기수 전문가님 왜 내려가는 걸까요? 근데 이제 올라갈 이유가 이제 없다. 찾아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캐시코트렐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엄청나게 시세를 많이 줬습니다. 이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친환경 마스크 관련 테마주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종목은 작년도에 마스크 관련주로 해서 어쨌든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그 오른 폭이 얼마냐면은 3월 달에 코로나 이전 가격대가 직전 가격대가 7,000원이거든요. 7,000원에서 12,000원까지 뭐 올랐었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요즘에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올해 실적을 보게 되면은 뭐 23억 상반기 때 했으니까 흑자 전환을 했는데 2019년도에 85억을 했거든요. 연간. 근데 올해 85억까지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2019년도에 85억 할 때 그때 10,000원 간 적이 있네요. 근데 그때도 테마주로 움직인 거예요. 사실 그 밸류에이션으로 따지면은 지금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이제 테마가 붙기를 기다려야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요번에 보니까 또 유상증자까지 있었습니다. 3분의 2 그 총 발행 주식 수가 3분의 1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의 대규모 유상증자였고 발행가액이 5,75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낮은 가격에 460만 주가 지금 그 전에 원래 1,300만 주였는데 460만 주가 지금 신규 상장이 됐다는 것은 주가의 물타기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물론 뭐 이제 얼마 전에 또 이제 대규모 이제 그 수준은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2025년도까지의 대만 쪽에 이제 화력발전소 그 설비 이제 구축하는 건데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어쨌든 그게 있으니까 하단은 잡히는 것 같고 근데 상승 모멘텀이 있으려면은 이 종목은 특성상 그런 실적보다도 뭔가 좀 환경 관련된 이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아마 이제 본전가까지는 또 올 것 같아요. 또 이제 시장의 기술적 반응 따라서 또 기술적 반응 나왔다가 시장에 또 조정받으니까 또 같이 조정을 받은 거고요. 본전가 올라오면은 이 종목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종목 가지고 뭐 왜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테마주로 사셨다면은 단기로 보시는 게 맞고 실적으로 사셨다면 잘못 사신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본전가까지는 올 것 같고요. 본전가 오면은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KC 코트렐입니다. 지금은 주가를 끌어올려줄 만한 뚜렷한 호재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힘이 없는 상황이고요. 시장과 함께 흘러가고 있는 종목인데 때문에 다음에는 꼭 놓치지 마시고 본전 왔을 때 꼭 매도해보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볼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라면서 종목 올려주신 김가영님의 종목입니다. 키스트 살펴볼게요. 16,450원 매수가입니다. 비중은 11% 가지고 계시고요. 많이 내려서 너무 걱정입니다. 목표와 대응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키스트가 오늘은 좀 오르긴 했거든요. 2.68% 상승했지만 13,400원입니다. 김가영님께서는 여전히 이제 손실 구간에 있는 상황이고 차트를 보니까 진짜로 좀 가파르게 내려왔다라는 모양이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키스트는 그 SMM&A 뭐 그다음에 그 빅히트 상장 뭐 이런 걸로 한 번씩 이제 꿈틀꿈틀 했었던 종목이죠. 근데 이제 그 재료가 이제 다 빠지니까 이제 주가가 좀 많이 흘러내려왔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을 기대하기가 지금은 좀 어려워요. 키스트의 메인군이라고 볼 수 있는 아티스트들이 많이 빠져나가 버렸고 최근에 조금 떠오르려고 했던 그 이제 아티스트가 학폭 관련 이슈에 좀 엮이면서 또 좀 빠져나가고 군대를 가버렸죠. 뭐 그러면서 지금 메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금 아티스트가 많지 않다라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게 좀 아쉽고 그래도 가격 바닥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드 코로나 그다음에 이제 뭐 리오프닝 수혜주를 많이 이야기를 할 때 유통주, 뭐 카지노, 뭐 화장품, 뭐 면세점, 여행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저는 이런 컨텐츠 관련 종목들도 맞다고 봅니다. 엔터 관련 종목들. 지금 엔터 관련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뭐 이가 뭐 SM이라든지 JYP라든지 요런 이제 이런 아이돌형 기획사들은 이제 리오프닝이 된다면 공연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을 거고요. 그럼 이렇게 키스트처럼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는 결국은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촬영을 좀 하고 싶어도 적극적으로 좀 촬영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뭔가를 예를 들어 뭐 영화를 만들고 싶더라도 이게 영화관을 잘 안 오니까 사실 이게 돈이 안 되니까 영화를 또 적극적으로 안 만들어요. 예, 그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움츠려져 있는데 이게 어쨌든 코로나가 좀 풀리고 나면 좀 이제 미뤄졌던 크랭크인이 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또 다시 이제 컨텐츠가 제작되고 이게 뭐 TV나 아니면 최근에 뭐 OTT 시장이 좀 또 활발하게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거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러면 지금 가격대보다는 높은 가격대는 한번 기대해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 큰 기대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하지만 본전까지는 한번 올 것 같아요. 예, 본전까지는 제가 보기엔 기다리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본전에 매도하겠다는 생각으로 본전가를 딱 매도 가격을 설정을 하십시오. 근데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물론 뭐 갑자기 뭐 어떤 이런 작은 재료 같은 거 뭔가 재료 하나 붙을 수는 있는데 그건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그래도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는 종목이다. 하지만 그 이상에서는 조금 둔화될 수 있으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손절 안 하는 방향에서 본전에 매도하고 나온다라는 생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키스트에 대한 진단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이 CPI를 두고 여러 가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8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해서 0.3%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예상치였던 0.4%, 0.5%를 좀 하회하는 수치이고요. 군원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0.1% 상승으로 집계가 되면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잠시 후 미국 시장의 움직임 또 그로 인한 내일 우리 시장의 움직임들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네이버 TV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또 종목 진단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메텔님이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한국금융지주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매수가는 104,500원입니다. 비중은 10%인데요. 카카오뱅크 상장 이후부터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신규수 전문가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진단 질문도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한국금융지주 오늘은 88,500원의 거래를 마친 상황이고요. 좀 손실도 크게 보고 있는 상황이네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 상장과 함께 떨어질 거는 사실 예상을 좀 하셨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지금 다른 은행주들보다 훨씬 더 지금 밸류도 높고 올해 물론 은행주들 전반적으로 다 상반기 때 오르긴 했지만 한국금융지주는 그 다른 은행주들보다 그 층 높이가 한층 더 위에서 움직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이면에는 뭐냐면은 카카오뱅크 이제 상장권이 여기 묻어 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장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차익 매물 나오는 거는 이제 예상을 좀 할 수 있었던 이제 일인데 지금 이제 계속 빠집니다. 요즘에 좀 카카오뱅크도 막 계속 빠졌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많이 빠집니다. 같이 빠지는데 단지 이제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국채금리 오르면은 또 따라서 오를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국채금리가 그러면 언제쯤 오르느냐, 뭐 언제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처럼 그대로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국채금리가 오르긴 오를 겁니다. 그래서 한국금융지주도 그때 이제 따라서 반등이 나올 텐데 제 생각에는 반등이 나오면서 10만 원 위쪽으로 또 돌파가 되려면은 한참 더 진통을 또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은행주로 봤을 적에 지금 한국금융지주의 지금 위치는 어느 정도냐면은 한 9만 한 5, 6천 원 정도예요. 그게 이제 언제냐면 2018년도에 고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9만 한 5천, 5, 6천 원 지금 뛰어넘는 게 이제 상당히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비중이 보니까 10%인데,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반등이 나오면은 9만 5천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서 일단 한번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리고 나서, 다시 뭐 잡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그 부분에서 저항대가 강하기 때문에 한번 매도를 해주시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빠지고는 있지만 뭐 반등은 나올 겁니다. 뭐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어요. 더 빠질 수는 있지만 반등은 나올 거고 반등 나오면은 일단 이 종목은 한 번은 매도를 좀 해주시기 바래요.
많이 빠졌는데요. 한국금융지주 조금 더 하락할,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반등은 나올 겁니다. 95,000원에서 10만 원 사이 본전까지는 조금 힘이 붙일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기다리기보다는 그 사이에서 조금 정리를 하고 나오신 다음에 다시 한번 접근하는 전략 체크해 드렸으니까요. 한국금융지주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볼까요? 드디어 오늘의 첫 번째 전화 상담이네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팜스토리 팜스토리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805원 5%. 네, 팜스토리 2,805원에 5%입니다. 꽤 고점에서 잡으셨어요, 시청자님. 그렇죠. 그래서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여보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이게 지금 언제쯤 오를 수 있긴 하는 건지, 예,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건지, 아니면 네. 또 추매가 또 필요한 건지, 이게 어,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팜스토리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어떤 게 있을지 체크해 보고요. 대응 전략 어떻게 짜면 될까? 문서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시청자님. 이거를 급등할 때 따라갔다, 맞죠?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내가 이거를 팜스토리를 어떤 모멘텀을 보고 그래도 급등할 때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급등하니까 그냥 단타로 치려고 했다가 물리신 거예요? 네네, 단타로. 단타로 그냥 이게 뭐 때문에 올라가는지는 모르고 일단은 급등할 때 단타 좀 짧게 먹고 나오시려고 하다가 물리신 거죠? 네네, 추천받아가지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 드릴게요. 비중이 많지가 않아요. 5%면.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를 추가 매수할 것 같으면 다른 걸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 돈으로 그냥 2차 전지나 아니면 그냥 비메모리 쪽을 오히려 투자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다만 조금은 그래도 한 번은 더 기다려 볼 만한 건 그러니까 있는 비중으로 5%니까 부담이 안 돼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팜스토리는 어쨌든 아예 스토리가 이름도 팜스토리긴 한데 스토리가 없는 기업은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팜스토리는 그 도드람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그 돼지고기 이제 우리나라 양돈 이제 쪽이 사업을 하고 있고 도드람이라는 이제 돼지고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어쨌든 코로나 지금은 아시겠지만 물론 뭐 집에서 그 삼겹살 많이 구워 먹기도 하죠. 그래도 어쨌든 이런 돼지고기 수요는 이게 그러니까 회식을 많이 하고 외식을 많이 해야지 아무래도 수요는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리오프닝이 돼서 조금씩 이제 밤에도 조금 이제 좀 더 열어주고 그럼 이제 회사에 좀 회식도 좀 하고 그다음에 모임이 좀 많아지면 확실하게 돼지고기 수요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종의 이것도 리오프닝 수혜주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팜스토리가 올라왔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곡물 가격 상승이잖아요.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한 포지션인데 다른 것들은 사실 사료주들은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 이제 일단 원재료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좀 꺾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걸 이제 사료 가격에 반영하기 때문에 이제 호재로 보는데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얘가 이제 그 러시아의 연해주에 그 농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콩이랑 귀리를 키웁니다. 그래서 글로벌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 실제로 자회사에서 실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좋아요. 그리고 저는 곡물 가격은 지금 구간에서 급격하게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고 보면 일단은 비중이 제가 많으면 저는 손절하라고 이야기 드릴 건데 5%니까 한번 기다려 보세요. 제 생각에는 2,600원 수준까지는 한번 반등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2,600원이요? 2,600원. 그러니까 손실을 좀 줄인다라는 정도는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600원 정도까지는 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어쨌든 기술적인 포지션에서 1,900원이 만약에 이탈된다면 올라오는 데는 꽤 오래 걸릴 거예요. 요거를 뚫고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1,900원이 떨어지면 5% 그냥 손절 쳐도 상관없다. 그냥 매도하고 내가 다른 걸 들어갈래 라고 하시면 1,900 이탈되면 매도하시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5%밖에 안 되니까 이건 한번 장기적으로 한번 기다려 볼 거야 라고 하면 2,900원까지는 기다려 보세요. 손절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는 이제 시청자님의 판단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2,600원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맹탕인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택은 이제 시청자님의 몫입니다. 어떻게 할지는. 네.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올해쯤에는 네? 가능할까요? 올 말까지? 올해 말까지 기다리면 한번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했지만 리오프닝 되고 나면 한 4분기부터는 이게 돼지고기 수요가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때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선택지를 드렸습니다. 더 머리가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선택하셔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국 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일찍 끊으셨어요.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게시판에서 월드앤BF님이 올려주신 종목 제넥신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는 99,500원, 비중은 15%입니다. 제가 손절을 못해서요. 너무 많이 빠져서 걱정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걸지 진단 부탁드려요. 라면서 올려주셨는데요. 제넥신 보겠습니다. 오늘 73,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손절을 못하는 마음 너무너무 이해가 가는데 기다려 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이제 기다리시긴 하는데 이제 뭐 손절선 좀 정해놓고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넥시는 지난번에 이제 유증하려다가 주주들 반발 때문에 이제 못했는데, 저는 그때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그냥 해야지 하고 뭔가 좀 돈을 마련해가지고 좀 제대로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유증을 안 해도 지금 주가는 어차피 빠지는데 주가 빠질까봐 유증을 안 하는 게 이게 좀 잘못된 어디서 그러면은 돈을 구할 거예요, 투자금을.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그때도 생각이 좀 됐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번에 8월 달 말에 공시가 나왔는데 지금 개발 중인 백신을 부스터샷 임상으로 전환을 지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부스터샷? 이 본 백신이 아니라 부스터샷으로 지금 전환한다고 하면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잖아요. 효과가 본 백신 될 정도는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약세고, 그러니까 어쨌든 제넥신과 관련된 작년에 제넥신을 이끌었던 그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은 확실히 시장에서 이제 좀 많이 좀 쇠퇴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차트상으로만 본다면은 그날 8월 31일 날 그 공시 나온 날이 오히려 좀 투매가 나오면서 마지막 투매가 나오면서 저점을 잡았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기다려볼 만하고요. 대신 그날의 저점까지 깨진다면은 이제는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69,000원 손절가 잡으셔야 될 것 같고, 안 깨지면은 반등이 나올 텐데 반등을 한 9만 원 정도까지만 보세요. 그래서 약간 손실 줄여가지고 일단 나오는 게 뭐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제넥시간과 관련된 최대 모멘텀이었던 백신 개발과 관련된 어떤 그런 모멘텀이 자체가 지금 동력이 약해진다는 부분은 확실히 좀 안 좋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손실 줄여 빠져나오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넥신, 뭐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물음표를 갖게 하는 종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뢰라든지 기대감이 지금 많이 약해진 상태, 백신 개발에 대한 모멘텀도 지금은 거의 힘을 쓰지 못하는 단계 때문에 일단은 손절 라인 체크해 드렸어요. 69,000원에서는 좀 마음이 아프겠지만 과감하게 손절을 하시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9만 원 선까지 목표가 체크해 드렸네요.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롯데쇼핑 살펴보겠습니다. 뱃속의 천둥소리님, 11만 2천원 매수가네요. 비중은 15%입니다. 롯데쇼핑 장기로 가져가도 될지 고민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장기 전망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이걸 내가 장기로 가지고 갈 것 같다고, 장기로 가져가고 싶다고 하면 롯데쇼핑을 가져가지 마세요. 같은 유통주 내에서 차라리 그럴 거면 저는 이마트를 가져가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롯데쇼핑은 이제 조금은 좀 모멘텀이 생기긴 했어요. 두 가지. 너무 많이 빠졌다. 쇼핑주 중에서도 제일 안 갔어요. 제일 안 갔고 모멘텀이 약하죠. 왜냐하면 이제 국내 쪽에서는 계속 지금 롯데쇼핑 관련 부분 계속 이제 좀 사업 자체가 자꾸 축소되잖아요. 롯데마트도 굉장히 축소되고 롯데 쪽에 아울렛 관련 부분도 지금 많이 밀렸어요. 그러니까 신세계가 굉장히 지금 약진을 했습니다. 굉장히 약진하면서 오프라인 쪽이 그 종영진 이제 그 부회장이 굉장히 지금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신동빈 회장 자체가 지금 약간 수세에 공세에 좀 몰리는 느낌이에요. 예, 몰리는 느낌이고,
뭐 그 정용진 부회장은 그 SNS를 통해서도 엄청나게 좀 공격적으로 이야기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딱 마음이 내가 롯데 잡아먹겠다라는 느낌이거든요. 롯데 잡아먹겠다라는 느낌. 그래서 어쨌든 신세계의 공세가 굉장히 강한데 계속 지금 롯데쇼핑은 이거를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그나마 이번에 한샘 인수와 관련된 부분은 좀 수혜긴 해요. 호재긴 맞습니다. 뭔가를 약간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부분. 그래도 어쨌든 한샘을 인수한 건 저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이거 부실 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동산 관련을 좀 많이 처분해서 지금 현금 자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샘을 인수하는 건 전혀 제가 보기엔 재무적으로 부담은 없고요. 그럼 한샘을 인수하고 나면 어쨌든 롯데라는 유통망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팔겠죠. 특히 홈쇼핑도 그렇고 백화점, 그다음에 말 그대로 마트 이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제가 그 유통망 활용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괜찮은데 이제 아시겠지만 백화점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 마트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좀 축소되고 온라인 쪽에서의 뭔가 승부수를 띄워보려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온라인 쪽에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지금 남는 건 슥 정도? 쿠팡, 슥, 네이버 이런 거잖아요. 롯데의 부분은 없어요. 그럼 새벽 배송 이것도 사실은 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유통의 트렌드가 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요. 물론 자산은 많이 늡니다. 워낙 예전에 좋은 부지에 큰 땅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산은 많아지지만 그걸 투자할 만한 데가 없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예 장기를 할 거면 차라리 유통 관련 부분의 혁신이 차라리 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마트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손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똑같은 유통주라면 전 차라리 이마트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이마트 가격대도 전 여전히 바닥권이라 보거든요. 예, 여기 롯데쇼핑이고, 예. 물론 롯데쇼핑이 고점 대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빠져 있긴 하지만 탄력적인 부분을 보면 오히려 이마트가 낫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한샘이 모멘텀이 더 셀 것 같으면 롯데쇼핑을 하시는 거 맞고요. 스타벅스가 더 셀 것 같으면 이마트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래도 이 스타벅스를 인수하는 게 그래도 모멘텀이 그래도 스타벅스인데 예, 이게 좀 더 크지 않을까? 근데 스타벅스 코리아라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그 스타벅스, 그러니까 전 세계 스타벅스 매장 이 나라 중에 많은 나라 중에 그러니까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가 우리나라, 일본, 미국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끌은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1등이었어요. 그 큰 미국도 제끼고 1등. 근데 지금은 아닐 겁니다. 지금은 아니는데 어쨌든 그만큼 스타벅스 코리아가 생각보다 꽤 큰 매출을 내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나는 한샘이 더 나을 것 같다 하면 롯데 쇼핑을 하는 게 맞고요. 스타벅스가 더 나을 것 같다 하면 이마트를 하는 게 맞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마트를 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새벽 배송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훨씬 더 혁신적인 부분이 더 강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오너가 조금 더 좀 혁신 관련 부분에 힘을 쓰고 있다라는 점. 그런 점을 감안하면 차라리 이마트로 교체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롯데쇼핑 많이 빠졌다는 점, 한샘에 대한 이슈는 분명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프라인 쪽이 많이 약해지고 있고 메리트 있는 라인이 지금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이슈가 더 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판단을 해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다른 종목들도 함께 추천을 해주셨으니까요. 비교 분석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하수님의 3강 MNT 진단 이어갈게요. 21,000원 매수가고요. 비중은 25% 가지고 있습니다. 3주차 가지고 계시다고 하세요. 향후 전망 진단이 궁금합니다. 라고 올려주셨고요. 이 토마토TV 방송에 대한 응원글도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3강 MNT도 좀 응원의 목소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망 어떨까요? 예, 전망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 그 삼강 MNT의 지금의 그 동력은 뭐냐면은 이제 풍력 쪽이에요, 풍력 쪽. 해상 풍력 쪽에 이제 특히나 그 하부 구조인데, 지금 2분기 실적이 좀 잘 안 나왔거든요. 상반기 그래 전체적으로 했을 적에 작년보다 한 27% 정도 영업이익이 덜 나왔는데, 근데, 실제로 지금 수주가 굉장히 수주장과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삼강 MNT의 지금 최대 지금 고객이 대만이에요. 대만 쪽에 지금 이제 지금 해상풍력 쪽을 많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원래는 대만 쪽이 어떻게 하려고 했었냐면은 자기 자국 회사 제품을 먼저 써라 하는 쿼터제를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자국 회사 제품이 너무
이게 그 불량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지금 외국 것 쪽으로 지금 이제 늘려가고 있는 추세라서 삼강 M&T도 앞으로 뭐 실적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그 바이든 그 저희가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 예산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통과되면 아마 이제 풍력 관련주들 다 같이 이제 수혜를 받을 텐데,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그 기왕의 풍력주 하시려면은 삼강 M&T보다는 저는 CS 윈드를 더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CS 윈드는 지금 유럽 다 먹었고 미국으로 지금 갔거든요. 미국을 직접 지금 타깃으로 하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전 세계 1위 베스타하고 지금 협력 관계가 지금 굉장히 좀 긴밀하고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삼강 M&T냐 CS 윈드냐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CS 윈드예요. 지금 본역가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삼강 M&T도 뭐 가지고 계신다면은 한 번은 신고가를 내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저는 CS 윈드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강 M&T 나쁘지 않습니다. 바이든이라든지 이런 풍력에 대한 모멘텀 충분히 받아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고가도 분명히 기대는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강한 탄력을 원한다. 조금 더 장기적인 수익도 한번 노려보자 하신다면 CS 윈드도 한번 꼭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삼강 M&T까지 해서요. 야한 진단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나 화요일인 만큼 정말 많은 종목 진단 도와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들은 또 내일 이 시간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기 전에 안타깝게도 문서진 전문가님께서 오늘이 마지막으로 야인 시대를 떠나십니다. 네. 마지막에 굉장히 오랜 시간 저희 함께 했잖아요. 맞습니다. 소감을 한마디 듣고 싶네요. 네, 제가 토마토에 와서 음. 제일 처음 한 방송이 야인시대인 것 같아요. 야인시대인 것 같고, 횟수로는 한 5년 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신기수, 우리 수익의 진술에서 신기수 전문가님이 파트너지만 네. 제가 파트너를 가장 많이 바꿨을 거예요. 야인시대를 지금 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한 제 기억으로는 한 세 분 정도, 네 분인가요? 바뀌었을 겁니다. 뭐 지금 기억나는 거 뭐 박정석 전문가님, 뭐 박건우 전문가님, 마제스타 전문가님. 아, 무슨 수상소감 말씀하시듯이 지금 추억을 떠올리시면서. 네. 그래서 이제 신규수 전문가님 혹시라도 또 그 전에 있었나요? 혹시라도 섭섭해하실 분 계신가? 어쨌든 네.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했고 뭐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이제 웬만하면 이제 야인시대는 좀 하려고 했었는데 좀 사정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이제 야인시대는 제가 이제 한 5년 정도 했는데 좀 아쉽지만 좀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나가더라도 또 저 자리에 또 괜찮은 또 분들이 또 오실 거니까 뭐 사실 뭐 제 자리는 금방 모르실 거예요. 아니, 채팅창에서 아쉬움의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왕팬인데 이제 야인시대 안 하신다고 하니까 많이 아쉽다라는 댓글도 있고요. 야인시대에서는 못 보지만 또 다른 곳에서 또 문서진 전문가님 계속해서 만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저희 추석 지나고 나서는 또 신기수 전문가님 또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또 야인시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 10시에 투자의 신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추석 전에 시장 포인트도 꼭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성투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